미국에 만약에 이제 초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뭐 빅테크 중심으로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가 온다 그래서 그 잘못된 착각이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뭔가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포트폴리오는 위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그 가장 궁금한 건 뭐세요? 이제 이거잖아요. 아, 추세 사인이 안 났어. 그럼 앞으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이렇게 고가갱신할까? 아니면 아니야 다시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이 리스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7일 김진의 투자캠프 주간 국내 글로벌 투자의 정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어이구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뭐 제가 뭐 기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요 정도면 마지막 강추위 아닐까요? 네, 이게 또 이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밖은 엄청 춥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배 깔고 저하고 좀 여유롭게 점심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여전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좋죠. 내부적인 투자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미국 증시하고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장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장에 대한 대응 포인트들이 더 조금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만 투자하시더라도 미국 시장부터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연결선 늘 좀 그렇기는 하죠.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컨텐츠의 내용이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것 자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오늘도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버뷰 차원에서 미국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일단 우여곡절이 많았던 증시인 건 아실 거고 지난주 주 전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뭐 빅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트코인의 부진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AI 하드웨어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채권 금리 자체가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하락했죠. 즉 채권의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증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한 주식들은 이렇게 빅테크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부진인 상황에서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여전히 충격을 받지 않고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종의 투자 자산의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 날 상승폭으로만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제 추세의 관점에서 모든 자산의 움직임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리스크가 제거되거나 추세적인 전환이 추세적인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장 전체적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일정 정도 안정 요소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큰 변화가 추세적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는 빅테크 소프트웨어들의 약세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잘 이해해야
실제로 시장의 이제 중심이 어딘지, 상승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로테이션의 상황이 정말 의미 있는 로테이션 상황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투자 관점도 재정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알파벳, 아마존의 실적 발표까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는 메타만 뭐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번 주에 다 되돌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알파벳만 계속해서 상승의 상황인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부진한 추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재 빅테크의 가장 큰 구분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성장, 뭐 수익성 이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테크의 성장, 이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여전히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액 성장률이겠죠. 이걸 보면 지금 가장 짙은 색이 알파벳인데요. 그냥 가장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시 개선되는 것인가,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클라우드의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둔화되거나 뭐 그렇게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이제 클라우드의 성장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무적으로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만, 연간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가 약 382억 불이었었는데 이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112억 불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가이던스 자체도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근데 뭐 아마존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적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견조했거든요. 특히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제미나이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충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랠리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정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빅테크들이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좋지 않고, 당연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빅테크가 부진하면 AI 전체가 다 부진한 것이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AI 시장에서 빅테크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AI의 투자의 주체로서 이 투자가 유지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발표됐던 캐펙스 숫자, 빅테크 캐펙스 숫자를 보게 되면 모두 다 2025년의 캐펙스 숫자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높아진 캐펙스 숫자가 빅테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치플레이션이라는 수익성 우려 요인이 더 커진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동시에 모두 다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현재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성의 위험이 아니다. 오히려 AI 컴퓨팅이 부족해지는 이 부분이 더 위험이다라고 그냥 뭐 짠 듯이, 마치 4개 기업이 서로 짠 듯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펙스를 올렸고, 즉 이 이야기는 AI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치플레이션의 위험에서도 오히려 캐펙스 규모가 더 크게 제시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AI나 빅테크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AI 그리고 빅테크 모두 다를 좀 판단을 해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테크의 성장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앞서 봤듯이 클라우드의 매출액 성장률도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 주문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짓는데 이거 너희들이 내 빅테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도 얘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늘 지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긴 했지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자체를 빅테크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얘네들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자체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자체가 빅테크가 하고 있는 역할이 AI 시장 전체에서 AI의 투자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빅테크의 부진은, 주가 자체는 부진하다, 수익성 때문에 부진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AI 투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꺾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I 투자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빅테크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빅테크의 부진, 소프트웨어의 부진, 이거를 갖다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AI는 끝났다, AI는 본격적으로 버블이 꺼지는 단계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전체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빅테크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빅테크가 실질적으로 AI 시장 전체 이제 큰 틀을 잡아주는 거고, 결국은 AI에 대한 뭔가의 버블의 이슈는 결국은 빅테크로 귀결될 텐데, 그거와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중요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빅테크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이제 빅테크의 전체적인 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당황스러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2월 4일이죠. 2월 4일에 지금 보시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음선. 2월 4일 날 있었던 이 시클리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하드웨어 종목군의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가장 좀 당황스러운 포인트였어요. 가장 강했던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약세가 나타났었고, 동시에 AI 하드웨어 종목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약세가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났었거든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AI 하드웨어가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가 부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AI 캐펙스 자체는 계속해서 더 오히려 증액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그런 시그널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약세가 없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은 내가 마치 이제 시장의 위에 있다라는 시각하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이건 줍줍이야 라고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반대잖아요. 제가 시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약세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추세 변곡점 형태의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의 구조거든요. 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에도 기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날 줍줍했던 게 맞았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모든 하드웨어 종목군들에서 다 회복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됐던 종목들에서, 추세의 훼손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이틀간의 반등을 통해서 이 셀 사인에 대한 보고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강했던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인 램 리서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요 약세, 2월 4일의 약세는 셀 사인처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셀 사인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약세였는데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강한 랠리를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다만 일단 추세가 급격하게 붕괴될 리스크가 높아졌다. 요 가능성은 굉장히 축소되는 흐름이 금요일까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조금 뭐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짝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테크도 약하고 소프트웨어도 약하고 이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뭐 자산 시장에 큰 로테이션이 왔다. 뭐 채권까지 강했으니까 뭐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AI 하드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특징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주식들, 이제 광통신 이런 주식들 지금 고가갱신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드웨어 종목들의 상승 기조가 여전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겁나 높습니다. 진짜 저는 비싸다, 싸다라는 판단은 잘 안 합니다만, 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고가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는 갔고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요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앞서간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시장의 중심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크게 옮겨가고 이전에 어떤 AI 관련 주식들이 했던 역할들을 가치주들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현상으로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지, 아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앞서간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가치주의 영역보다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듯이, 빅테크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AI 투자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드웨어가 일시적으로 지난주 중에 일시적인 이탈을 보이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AI 투자 랠리 이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이 아주 악화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다만 지금 이 AI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빅테크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드웨어는 견조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의 약세가 분명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일스포스고요. 세일스포스만 이따위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한 주식이라고 하면은 서비스나우도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래도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이제 팔란티어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도 이렇게 보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위험이 조금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약세가 크게 부각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약세뿐만, 사실 지난주에만 나타났던 건 아니고, 앞서 봤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 즉, 누적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하락이 더 강화된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전까지는 일단 AI 에이전트, 이 AI 모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좀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워크가 발표가 됐는데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다 더 강한 하락을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있죠. 레딧 같이,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지난주에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약세가 나타났고 AI 전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들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엔트로픽의 이 코워크라는 이슈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 발전사에서 몇몇 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들이 있거든요. 이 모먼트 중에 하나, 챗 GPT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모먼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딥시익이 발표됐을 때 모먼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모먼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라이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인 것 같고, 확실히 AI 에이전트가 부각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수익성 구조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 소프트웨어의 탑라인을 저해하는 요소잖아요. 근데 현재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탑라인만 저해되는가, 요것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고 이 버텀라인, 그러니까 재무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SP라고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 뭐 빅테크들이죠. 이 빅테크들이 치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 이들의 비용 구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트를 올려야겠죠. 코스트가 아니라 가격을 올려야겠죠. P를 올려야 할 겁니다. 이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난주죠? 지지난주였습니까? 하여간 5에서 100%의 네트워크 사용료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요 클라우드에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그런 세입자잖아요. 근데 전세료,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전세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탑라인의 성장이 저해되거나 수익 구조가, 사실은 탑라인의 성장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수익 구조가 AI 에이전트 때문에 나빠지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탑라인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버텀라인에서도 비용 증가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소프트웨어의 부진의 또 다른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이제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BDC 같은 거, 이게 배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BDC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BDC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나오죠. 배당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주로 투자되어 있는 쪽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요 BDC나 PE, 프라이빗 에쿼티, 요 시장 자체로 위험 자체가 전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BDC도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냐면, 대표적인 BDC를 한번 볼까요? RS 캐피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좀 약세가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GBDC도 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약세인 상황이죠. 이게 소프트웨어 약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뭐 BDC를 주시하면서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미국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요거는 조금 조심할 이유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 약세를 가지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 역시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약세와 함께 연결해서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차트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배당에 기인한 기업들이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근히 이런 곳들 미국의 배당 투자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불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보면, 앞서 봤듯이 빅테크의 투자는 유지됐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유지됐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나스닥의 약세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약세가 전체 시장, AI 시장 전체의 약세이냐,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왜냐면 다른 쪽의 AI의 발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약세인 거지 AI 시장 자체가 나빠지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약세는
현재 상황에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전체를 판단할 만한 그런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만큼이나 빅테크 약했고 소프트웨어만큼이나 또 약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이었잖아요. 요거 자체도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시장 심리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뭐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엄청 지난주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 급락했던 이유가 뭐 자체적으로 보면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레버리지 청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급격한 변동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내부에서 정말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거를 알기를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굳이 꼭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들이 금융시장에 전체적으로 주는 시그널 자체가 진짜 무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엄청 위험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위험한 건지 이런 것들만 좀 가늠해 보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약간은 아이러니한 자산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변화될 때 비트코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게 나스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은 그래프로 제가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단기 유동성을 측정하는 소포금리입니다. 근데 소포금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작적인 이런 형태의 발작적인 상승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중의 일반적인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 단기적인 축소가 나타나지 는 않고 있다. 유동성의 급격한 위축 시그널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다른 성격의 자산이지만 같은 성격의 자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급락을 했죠. 금이나 급락했죠.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처럼 이런 식의 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이래서 유동성의 수혜를 잇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모두가 추세적으로 리스크에 놓여 있다, 리스크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시중 유동성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 봤듯이 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부 빅테크 요 정도에 국한돼서 나타난 현상이고 증시 전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다우지수 고가 갱신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가치주의 강세다 요것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봤듯이 AI 하드웨어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중에서는 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비트코인의 약세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일부 위축시키는 그런 시그널로 아예 아니다. 이렇게까지 단정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의 완전한 바로미터,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바로미터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가만 따져보면 이제 빅테크에서 하드웨어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중에 특별하게 바뀌지 않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만 보면은 이건 하나하나가 모두 단편적인 내용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시장 전체를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중간 과정의 해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는 뭐 시장을 잘 해석한다라는 그 딴 게 있나요? 이런 단편적인 것들의 중간중간 단계의 평가들, 중간중간 단계의 해석들을 해서 이걸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 차원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위험자산에 어떤 문제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심리적인 위축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 자체가 전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여기서도 써놨습니다만 일부 자산, 일부 주식에만 좀 국한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가 부진하고 소프트웨어가 부진하기 때문에 AI 산업 전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프트웨어가 부진한 건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부진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AI 파이 자체가 꺼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AI 회의론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또 직관적으로 하드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보다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전제에서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빅테크가 부진하고 소프트웨어가 부진하고 비트코인이 부진하고 채권은 상승하고 가치주는 상승하고 있으니 일종의 투자자산 로테이션 아니야?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전면적인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일부 이례적인 그런 부분적인 로테이션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런 획기적인 로테이션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시장 유동성에 이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AI 성장주의 시대가 가고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뭐 AI 시대가 종말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나스닥은 끝났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AI가 이끌어 가지는 지점 요런 지점들은 분명히 변해 있으니 우리는 조금은 더 그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지금 부진한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전체 투자 심리로까지 연결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또 그런 흐름조차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은 더 그 위기가 둔화되어 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미국에 만약에 이제 초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뭐 빅테크 중심으로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가 온다 그래서 잘못된 착각이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뭔가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포트폴리오는 위험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놓여 있으면 당연히 지금 주가가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위험이 종료됐다.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종목들의 부진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은 올라갈 거야 라고까지 연결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빠질 때 소프트웨어들이 빠지고 데이터 정보기업들이 빠지고 초성장주가 빠질 때 유동성이 약간이라도 흔들리면서 빠진 건 없단 말이에요.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종목들은 바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중의 유동성이 바뀌지 않았고 경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줍줍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간 생각이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여기에 제일 맞는 영역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가치주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주를 투자하려면 뭐 하나요? 솔직히 가치주 쪽으로 막 투자할 것 같으면 아예 미국의 초장기 금리 채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좀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치주 그리고 솔직히 가치주 살 거면 미국에서 주식 살 필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사야죠. 미국 주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AI 관련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왜 미국 주식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치주로 갑니까? 그러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치주는 시장의 사이드로만, 포트폴리오의 사이드 정도로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다시 또 이야기가 장황해졌는데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꾸리고 있으면 지금 그렇게 악화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빅테크,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혹은 초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는 거라고 하면 너무 일방적인 낙관론에 기대서 줍줍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버티는 그런 투자 자세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진짜 홍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실전 투자 스터디 1년 잘 마무리했고요. 새로운 1년 시작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홍보 영상이 막 나갈 겁니다. 홍보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 실전 투자 스터디 보게 되면 나름 저는 뭐 이렇게 1년 동안 분명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이전의 투자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더 체계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가 뚱뚱해지기도 했고, 계좌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처음 하면서 좀 반신반의했던, 제 스스로에 대해서 했던 건 뭐냐면, 나의 투자 방식이 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난 1년 해보니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홍보 영상도 찍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텐데요. 홍보 영상 올라오면 그렇게 싫어요가 많아요. 그렇게 싫어요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라이브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조금 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도 댓글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보시면 VOD도 많고 라이브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글, 주간주간에 스팟송으로 올리는 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홍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홍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실드를 쳐주시라. 실드를 쳐주시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달고 그러면 제가 막 특히 이 스터디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되게 막 주눅 들어있는, 약간 자신감 떨어져 있는 주눅 들어있는 상태라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 미국 시장이 막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주후반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이틀 연속으로 약세가 나타났고,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아침에는 굉장히 심각한 변동성의 증가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봤던 미국의 AI 하드웨어 종목들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딱 보니까 야 오늘 밤에 램 리서치 반등할걸? 요렇게 그런 선제적인 시그널까지 주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AI 관련한 주식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 개의 주도주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투자 관련한 종목들이 주도주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관련한 주식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이 자산 시장의 대변화, 이것도 주도주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와 관련한 종목들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에 견조함에 큰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글로벌 전체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것들을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금요일 날 아침까지 보면 글로벌 시클리컬 반도체 요 종목들이 그 전날 앞서 봤듯이 셀 사인이 나왔었잖아요. 램 리서치. 요 셀 사인에 대한 조기 회복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또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약세긴 했지만 실질적인 추세 훼손이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오늘 금요일날 아침에 실제로 미국 반도체가 특별하게 회복되는 것도 없었으니까 야, 그 전날까지 미국에선 셀사인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셀사인 안 나왔고, 근데 미국은 회복이 안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연이어서 더 강한 약세가 나올까? 이제 일단 이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수준까지 걱정되는 약세로 시작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쭉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가상으로 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상승 추세가 뭐 이렇게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리스크 혹은 이 전체 추세에 대한 종료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흐름은 최소한 아닌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미국의 시클리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의미 있는 셀사인 같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더 크죠.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더 크니까 미국의 시클리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애들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까지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부에서 모두 다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몇몇 개 종목에서는 추세 회복이 나타났고 요걸 앞서 우리가 미국 시장 보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그 가장 궁금한 건 뭐세요? 이제 이거잖아요. 아, 추세 사인이 안 났어. 그럼 앞으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이렇게 고가갱신할까? 아니면 아니야 다시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게 제일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요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후에 요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거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문제를 알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는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이 리스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까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 다음 주에 오르나?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는 문제인데 그걸 알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몰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추세 훼손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고까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포지션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 자체는 사실은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봤듯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치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규모가 증액되고 있잖아요. 이런 펀더멘탈한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그냥 상승 탄력의 둔화, 정체 전환 정도?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축소할 수도 있을 거고, 축소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그 정도의 흐름, 요게 현재 생각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저의 이런 주식 투자를 위한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식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단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더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꼭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중요하시겠죠.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 위험은 상승 탄력의 둔화, 정체 전환 정도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판단해도 우리한테 크게 잘못될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반도체만큼이나 좀 주목했던 게, 우리 시장 내에 또 나머지로 존재하고 있는 글로벌 AI 투자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 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요. 뭐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전력기기들도 그것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새벽에 반도체 종목들은 셀사인에 대한 완벽한 옵셋은 안 나왔지만 일부 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추세 복원이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하드웨어 종목들은 충격을 안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는 일단 아마존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주가 충격이 심했는데 결국 이 종목들 다 보게 되면 약세가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큰 추세적인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그냥 미국에 있는 AI 하드웨어와 굉장히 유사한 결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글로벌 AI 투자와 관련한 종목들은 특별하게 부정적 변화가 없이 마무리가 됐다. 최소한의 위험,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승 추세의 종료 위험, 이게 가장 큰 위험인데 이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기에 예를 들어서 두 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단기에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걸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냉정하게 보면은 뭐 정체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봤듯이 미국에서도 AI 하드웨어 종목들은 전체적인 추세 훼손이 없고 우리 종목들 역시 뭐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크게 최소한 엄청 부정적인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뭐 재밌게 전력기기 중에서 보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의 상승이 조금 끝인가? 이런 흐름인 반면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상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유럽에 ABBN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게 앞서 잠깐 봤던 LS 일렉트릭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 ABBN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압 송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굉장히 유럽 기업인데요. 차단, 스위치, 이쪽 이렇게 배전반 쪽에서도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봤듯이 지금 LS 일렉트릭이랑 되게 이렇게 추세가 유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상을 결정을 하는데, 효성중공업, 현대이 일렉트릭, 얘는 사실은 조금 분야가 다르니까 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ABBN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참고하는 건 꼭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 투자와 관련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내부 정책 관련한 주식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앞서 봤듯이 AI 투자 관련한 주식들이 최악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견조했고 이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 큰 힘이 됐던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KB금융이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되게 이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혼자 막 독야청청 막 7%대 고가갱신 급등을 보였고, 보시는 것처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와, 이 중에서 제가 우리금융지주 빼놓고는 다 다녀보내서다. 제가 얘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냥 다 압니다. 하여간 이 모든 기업들 모두 다 종가상으로 보면 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정을 취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KB금융 하나만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뛰어났을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했고 주주환원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적도 엄청 잘 나왔을 거라고 착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지배주주 순익 기준 맨 하단에 있는 거 이거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1조 6천억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 7천억이에요. 거의 뭐 1조 가까운 그러니까 감소가 전분기 대비해서 지배주주 순익 대비 순익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4분기에 항상 보면은 비용을 많이 떨고 계절적으로 판관비도 증가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대손 충당금도 또 쌓는 그러니까 시즌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일단 KB금융에서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냥 주가가 뜨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겠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시비냐, 시비 거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억압 정책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둔화가 은행의 실적에 좋은 요소일까요? 나쁜 요소일까요? 당연히 나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아주 드라마틱한 뭐 여기 실적 예상 전망치를 다 그렇게 잡습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을 낙관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폭 자체가 더 크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주당 배당금이 컨센서스보다 이상이었고요. 2026년도 상반기 자사주 규모도 컨센서스보다 큰 규모의 1.2조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위입니다. 그러면 실적 자체로는 서프라이즈 요인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증대 규모는 오히려 더 증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 중 가장 큰 게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뭐하냐? 주주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요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 가치가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은행이 이제 정부 말을 제일 잘 듣죠.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 가치가 특별하게 좋아지지도 않는데, 주주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밸류에이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한국의 저평가 국면의 해소,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이 은행들 뭐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니거든요.
정부 눈치 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현상 자체는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증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유동성 유입에 기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꽤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저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요일날 은행은 강했는데 증권은 좀 약했어요. 하지만 증권 같은 경우가 보면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이잖아요. 근데 미래에셋만 보더라도 이전까지 굉장히 가파른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정 형태를 보면 이 강세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조정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세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시장의 또 다른 상승의 한 축인 자산 재테크 시장의 구조 개편에 따른 금융시장의 상승,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 이어지는 상황이 내부 투자 수익률도, 그러니까 은행이 좋으면 내부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꼭 반도체가 빠져도 은행이 오르면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 전체 측면에서 생각할 때 금요일 날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트름 나와서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 지수부터 먼저 보고 좀 지수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이게 떡락했고 급등했어요. 근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게 급락하고 회복하는 상황에서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됐었어요. 그래서 왔다, 우리나라 시장 진짜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연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되게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죠. 그랬을 때 이걸 굳이 변화를 찾자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그런 한 주인데요. 요건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이제 묶어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상승 탄력의 둔화 가능성이 증가한 이유는 글로벌 AI 투자 관련한 주식들이 지난주 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흔들릴 거냐, 그래서 탄력이 진짜 둔화될 거냐, 아니면 탄력이 더 강화될 거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잖아요. 대신에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추세적인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상승 탄력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해서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대폭적으로 줄여야 할 만큼 특별한 변화가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 이렇게 AI 투자 관련한 주식들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 관련한 주식들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해소까지, 이것까지 발견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반도체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정책 관련주가 뭐건 뭘 해도 시장 일단은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봤듯이 AI 투자 관련한 AI 하드웨어에서는 그런 흐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전체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유도할 만한 위험은 증폭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투자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최대 위험은 상승 탄력의 둔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정도 변화에 따른 포지션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진행하면 진행하든가 아니면 버티면 버티든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잘 안 하는 거고 제가 싫어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도체가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 탄력의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거는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코스닥 혹은 다른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데 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많이 올라 보이는 거 말고 조금 덜 올라 보였던 것들로 이번 주에는 또 강세, 개별적인 종목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예측인 거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종목이 그거에 간택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투자 전략의 중심에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한 흐름인 것 같아서 이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그만큼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마켓 리스크가 커 보이지는 되게 지난주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마켓 리스크 자체가 커 보이는 상황은 아닌 거고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들, 나름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만 미국 시장보다는 더 좋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수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 자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주간시황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엄청 응원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쉬니까 긴장 풀리셔가지고 설렁설렁 투자하지 마시고 정신 딱 붙들어 매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신 놓지 마세요. 단단히 단디 투자합시다. 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찐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